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뜻깊은 현장이 이제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지원 토론자처럼 법률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다년간에 이행하는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들을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나 이런 발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그리고 화평법과 화관법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이런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면서 실제로 환경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현재 구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합리화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향후 과제 및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기업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좀 이제 규제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이런 그림을 제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 담당하고 있는 화학 3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대행하는 법률이죠. 그다음에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활화학 제품 및 생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화학제품 안전법 또는 저희가 제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세 법이 환경부에서 현재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이 3가지 법들을 화학 3법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들은 각각 어떻게 기업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제품 생산 단계로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적용 예시를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소재, 원료를 가지고 오겠죠. 자, 이 원료라는 게 바로 이 화학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원료나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뭐 의약품을 만드는 뭐 우리의 원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약을 만드는 원재료들, 그 다음에 식품의 원재들, 이렇게 특정 분야, 특정 용도에서는요, 각각의 기능별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들은 당연히 화평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러한 특수한 용도를 제외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 때 흔하게 접하는 용도들, 이런 용도들을 관리하는 이런 법률이 바로 화평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법에서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즉 특히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위해성이 있나, 이런 등의 자료들을 주로 수집하는 이러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유해성 심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업이 원료를 들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 만약에 이제 그 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가 유해화학 물질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화관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행 사항들, 저희가 뭐 영업 허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취급 기준, 취급 시설 기준, 그 다음에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등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료가 사업장 통해서 사용이 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겠죠. 자, 제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형 상태의 제품, 즉 어떠한 고형 상태이면서 어떤 기능을 띠는 어떤 고체화된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체화된 제품들은요, 이거는 이제 산업부의 다른 법률에 이제 소관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이러한 제품 형태가 현재 화평법에서는 또 제품 함유 유형 어떤 관리의 형태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화학 3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화평법과 화관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품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제품법은 이 아래에 휴선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품법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고를 재발을 막기 위한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유럽에 있는 이런 바이오사이드 법률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어떤 살생물 제품의 원료, 즉 살생물 물질부터 이런 유해성과 위해성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제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승인제도서 관리를 하는 이런 총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법률로 원재료의 제조 수입 단계에서부터 사용 이후 제품 출시까지 유형별 관리한 제도가 모두 세분화되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련된 체계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법 같은 경우에는요,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등록은 어떤 것들을 하는가? 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유통했던 화학물질들은 보통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 화학물질이 아닌 물질들을 신규 화학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연간 그 제조 수입량이 일정 이상 그 수량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제조 수입을 하기 전에 정부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정보, 유해성 정보, 때에 따라서는 유해성 평가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이 제출된 정보를 심사를 해가지고 유해성 심사를 거쳐 유독물질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평가 단계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화평법에서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즉 등록을 하고 평가하는 제가 체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화관법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것인가? 바로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에 관련된 취급 및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화평법에서 제가 유독물질과 남의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유해화학물질, 즉 요거에 대한 통칭, 바로 유독물질과 제가 말씀드린 물질들의 통칭이 유해화학물질인데요. 이 유해화학물질 플러스 바로 화관법에서의 사고대인 물질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사업장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화관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영업허가를 하기 위한 사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위시를 해가지고요, 이러한 그 시급시설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관리 기준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내용 말고도 기술 인력을 선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를 선임을 한다거나 한 여러 가지 이러한 이행상을 맞춰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화관법에서는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통계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적 조사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 이제 8월이죠. 이때 규제혁신 이제 전략회의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바로 화학물질은 폐국기 규제에서 차선적 규제로, 자, 그 다음에 위험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해서 적용한다는 이런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방향성이 어째서 설정이 된 걸까요? 이제 작년에 그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15년부터 화평화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벌써 8년 차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시행이 돼서 운영되다 보니 저위험 물질까지도 고위험 물질 수준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러한 좀 그 규제가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좀 지적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아직 화평법은 등록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을 완료한 물질이 많고 그만큼 이제 심사라든가 평가를 한 물질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규제 관리 대상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작년 자료에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한 번 더 발표가 되었죠. 바로 저번 달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탑 15에 바로 화평법 화관법의 내용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실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규제 대응 방안이 나올 거라고 예정이 되었었는데요. 현재 제가 여기에 지금 8월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의 발표 예정에 써놨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제 포럼 발제를 하는 바로 오늘이 바로 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오후 1시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좀 더 기존보다 좀 세부적인 이런 규제 혁신 전략 내용들이 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내용들을 이제 맞춰갈지를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요. 현재 환경부가 화학안전 정책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21년부터 이제 시범명이 되어 가지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운영 성격은 당연히 이제 환경부 여러 가지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민간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마련한다라는 그러한 대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 안에서 바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해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화평법, 화관법이 바뀔 건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평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 및 신고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현재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화평법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0.1톤 이상입니다. 연간 기준이죠. 자, 근데 이 연간 기준 0.1톤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0.1에서 1톤에 해당하는 이러한 등록을 하고 있는 물질에 어떻게 보면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신고제도를 개편을 해가지고 보완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고제도를 유럽의 CLP 제도를 많이 좀 따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CLP가 유사하게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그 유해성 정보를 신고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유해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전한 물질인지, 아니면 정보가 없는 물질이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 없는 물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될 거고요. 신고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유럽의 CF처럼 실제로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유해성 정보에 대한 조화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보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관법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화학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화관법뿐만이 아니고요. 화평법과 동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개선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자,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기존에는 우리가 유독물질을 지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성독성 위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원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요건 이 독성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어떻게 보면 독성들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고 사람이나 동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환경에 대한 독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독물질 지정하겠다라는 게 크게 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는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총정의 안에 바로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이 다 같이 섞여가지고 사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은요,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시키고요, 용도관리 위주로 접근한다는 게 하나의 또 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유독물질 지정 기준이 바로 급성 유해성, 만성 유해성, 생태 유해성 구분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급성 유해성 물질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종종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로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현재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화관법의 이제 규제 이행 사항들을 이제 목록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영업허가, 그다음에 취급시술 기준, 그다음에 취급기준, 그다음에 통계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와 통계조사 부분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자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를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요. 그 극소량으로 이제 그 취급을 하는 이런 수량 기준 같은 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고로 조금 완화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급성, 만성, 그다음에 생태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취급 기준도 세분화를 차등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급 기준과 그 다음에 개인보호 부분도 차등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기업이 기존에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러한 좀 일률적인 규제다라는 것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향후 과제 및 제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법률이 좀 지속적으로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부분들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는요,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 화평법과 유사한 유럽의 리시차라고 하는 법에서 나온 그 단어 용어인데요. 즉 정보가 없는 물질들은 시장에 유통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제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당연하겠지만은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학적 특성 정보,
그다음에 인체 환경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가 바로 제조자, 수입자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등록을 할 때 이 시험 이런 정보들, 즉 우리가 유해성을 알기 위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정부에 제공을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자료를 소유하거나 또는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현재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현재 충분히 이 물질의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유해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시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새롭게 시험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노 데이터를 하는 것들이 과연 기업이 꼭 자료를 소유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나라 화평법에서는요, 소량으로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요, 만성 유해성에 대한 정보 확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 자체가 어떤 제조 수입량이 많을수록 만성에 해당하는 유해성 정보를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고잔류성, 고농축성 이런 물질들이 환경이나 인체에 많이 농축이 되거나 잔류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독성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량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만성 유해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재 화평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활용 부분입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 부분은요, 등록 주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위해성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들을 하위 사용자한테 제공했을 때 과연 하위 사용자가 그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어떤 제 의문사항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은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바로 제조 수입자의 유통량이라든가 취급량을 근거로 평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사용자는 취급량이 달라가지고 별도로 데이터 스케일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이 자료를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기업은 화학물질 단위 기준이 아니고 혼합물 단위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물질 기준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위해성 평가, 즉 혼합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지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영업 허가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좀 분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예상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화관법에 대한 내용들이 차등화되어 가지고 기업의 부담은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급성 유해성 물질들, 그 다음에 사고대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이런 레벨의 규제를 받게끔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등록일에 수많은 물질들, 그 다음에 유해성이 확보될 것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예상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유독물질, 급성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사고대인 물질을 과연 영업허가 제도로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정보관리 일원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 제가 이제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을,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현재 수집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호인정 제도가 있지만은 유사한 정보들은 현재 각각의 부처가 별도의 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기주의 규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출 정보의 일원화 부분들, 그리고 부처들마다 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어떤 정보에 대한 소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국민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번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봐야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대한 목적 부분, 즉 목적 규정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분명히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국을 보게 되면 유럽의 리치, 그다음에 미국의 TSCA, 그다음에 일본의 환시법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 혁신에 대한 방해 요소에 대한 제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이 이렇게
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부분과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타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합평법, 하관법 규제 혁신 방안하고 향후 과제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합평법과 하관법이 제정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고 이외의 리치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이 또다시 또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의 토론자와 발제를 맡아주신 김성훈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 심사 이과에 근무하시는 신창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현준원 본부장님이십니다. 환경법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와 규제법 전문가이신 김현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지금 부여된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토론자 분들께서는 대략 한 7분 정도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신창현 과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신창현 과장입니다. 저는 화평법 사전 예방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게 아직 저희들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 책자에는 제 토론문이 게재되지 않은 점 양해 바라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내용들은 잘 들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총 3가지 테마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환경부 장관께서도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화관법에 대해서 총 3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독물질 지정 관리 기준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방향입니다. 발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큰 틀에서 유독물질의 지정 관리는 인체 급성, 인체 만성, 생태 유해성으로 분류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급성 유해성은 사고 예방과 대비적인 측면에서, 만성 유해성은 지속 노출에 따라서 근로자나 주민의 영향을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생태 유해성은 환경의 배출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민간산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독물질을 지정하는 관리 체계도 저희들이 취급사업장들에 대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도 저희 하반기까지 고시라든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는 이 항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차등화되어 있는 것, 차등화가 필요한 것,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차등화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입니다. 지금 현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취급 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지 물질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미 차등화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독성치라든지 물성치를 보고 그 다음에 사고 사례를 통해서 일부 규정 수량을 조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평가 방법이 단일 순수 물질로 되어 있는데 혼합 물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혼합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순수 물질처럼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을 연구해서 R&D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황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에 따라서 정기검사의 주기를 차등화하고 이에 관련돼서 설치 관리 기준도 물성 특성에 따라서 특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 있는 검직이라든지 환기 배출 설비도 사업장의 이슈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물질 특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황물질 취급 기준도 아울러서 분류 표시에 따른 GHS 분류에 따라서 안전문구 P코드에 따라 또 그리고 사고세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 내에서도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에 따른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 화학 3법을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국민이나 사업장에게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화관법에 대해서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발제에서 아까 화평법에 대한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유통되지 않겠다가 아니라 노 데이터가 됐을 때는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험 수준을 강화해서 위험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화관법 시행규칙이라든지 고시들은 저희가 올 하반기 8월부터 하반기까지 정책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관법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화평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화학안전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아시다시피 각종 화학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 이 규제가 완화되어서 좀 안전의 문제가 조금 소홀히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대체적으로 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번째 토론은 현준원 본부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입니다. 일단 김성훈 박사님 그 이른바 화학물질 3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환경 분야 법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혁신이나 규제 합리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모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규제의 대상,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제들이 환경 분야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당연히 많이 나오긴 할 건데 그때마다 사실 고민이 되는 건
규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분명히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고 그런 모양으로 도입된 데에도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할 거냐, 당초에 그 규제가 필요했던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정부에서건 규제 혁신은 항상 그 정부의 중요 테마로 제안이 되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에는 분명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 규제의 필요성,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답 없이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땐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고 입법이 추진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고민이었던 건데요. 오늘 뭐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화평법, 화강법 등 이제 화학 3법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런 그 뭐 대표적으로 화학 물질이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규제가 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큰 틀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규제는 대부분 보면 어떤 거는 하지 마라, 어떤 거에 해당하면 뭐 허가 신고해라, 그리고 이런 기준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런데 당초 화학물질법도 보면 화학물질 중에 유해성이 있으면 유해화학물질이 되는 것이고 유해화학물질이면 이런 기준 지키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이제 규제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화학물질 중에서는 유해성이 있긴 있는데 정말 경미한 것도 있고 굉장히 중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의 수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장 유해성이 큰 애에다가 규제 수준을 맞춰놓으면 당연히 경미한 애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늘 제기됐던 부분이 여기서 발생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도화하겠다는 게 결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그 유해성이 낮은 애는 좀 많은 양을 취급을 해도 괜찮게 하고 유해성이 높은 애는 조금 낮은 그 작은 양을 취급을 하더라도 좀 강한 규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분화가 이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면서 세분화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방향에 있어서 그냥 화학물질을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덩어리로 딱 묶고 여기에 해당하면 이렇게 규제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은 이 정도의 세분화로 우리가 충분히 규제 혁신 또는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제 규제를 세분화하긴 했는데 그 세분화 한 범위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차이가 생길 겁니다. 화학 물질마다 차이가 생길 거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뭐 이른바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그 불합리는 결국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분명히 해결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세분화를 사실 해줘야 조금 더 합리적인 안으로 나갈 것인데 고민은 그거죠. 우리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그 규제의 대상과 그 규제의 효과를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다 보니까 세분화라는 걸
아주 미세하게 세분화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분화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세분화를 했다 손치더라도 충분한 세분화까지는 분명히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이제는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툭툭툭 끊어서 하는 이 방법은 분명히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영역, 이 화학물질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영역일 건데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영역에서는 도저히 기존의 패러다임 체계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율 규제를 대폭 도입하고 그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엄격한 페널티를 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이 사실은 대부분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가장 우리가 또 핫하게 관심을 갖는 영역일 수밖에 없고 그런 영역에서는 규제의 합리화라는 것이 단순히 있는 문제들 찾아서 그걸 보완하고 이런 정도로는 분명히 따라가기가 힘들 것이니 아예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 다양하라고 이렇게 압축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하는 이런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개정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론에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시 통제라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등록이나 또 신고,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정법에도 이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허가는 또 예의적 승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그 용어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제시해 준 개정안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 등록과 신고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위험 리스크가 높은 영역조차도 동일하게 규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 하에 이제 진행되는지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연아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연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로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과 이제 호흡하면서 주로 공정거래나 환경사건 규제 관련 자문을 많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평법, 화관법은 2015년에 기존의 이제 EU 리치를 어떤 형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가습기 살균제 관광 피해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좀 아주 급박하게 입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입법이 빨리 이루어진 사례로 알고 있고 그 저희 나라의 이제 환경 규제가 좀 여러 차례 뭐 낙동강 패널 사건이라든지 그런 대형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부랴부랴 이제 규제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또 대중들이 느끼는 이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공포감에 기대서 좀 이게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향이 있어 왔고 화평법, 화관법 역시 그러한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처음에 도입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환경부에서도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외부 기업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이제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었고
이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이 전문 인력이라든지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게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전면적인 규제가 한꺼번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고 또 초기에 이루어진 등록 과정 절차에서 절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 확인할 것이 너무 많은 규제가 도입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현장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그런 그 불필요한 이 부담들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신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학 사고에 관한 하는 시민사회가 느끼는 불안을 잠재우고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사전적인 규제로서의 이제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또 완화가 이루어지는 신규 화학물질 규제 관련해서는 이미 18년에 한 차례 완화가 돼서 0.1톤으로 이 규제 기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유통되는 많은 신규 화학물질이 그 1톤 미만, 연간 수입 제조량이 1톤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신규 화학물질이 이번 이 규제 개편으로 신고 대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 자료에도 말씀하셨지만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도 그 공급망에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럴 때 이제 환경부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하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금지 허가물질 구분, 유독물질 구분을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만성, 급성 그리고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분한 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단 구분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게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고 필요성을 거쳐서 나온 분류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선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적용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흔히 벤치마크하고 있는 미국이나 뭐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도 만성 급성으로 구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해서 이제 이게 high priority냐 아니면 low priority냐 이게 그냥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중대한 위험이냐 여부를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기존 화학물질하고 신규 화학물질을 구별을 하되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전 통지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유사한 물질로 이게 종류를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 다른 전례를 찾기가 어렵고 벤치마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게 현장에서 적용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적정한지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저희 나라 규제가 이제 환경 규제가 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오염 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통합법을 통해서 사업장별로 개별적인 허가 조건을 정하는 그런 신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 이번에 화관법을 통해서 이제 관리 제도를 다 차별화하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 기준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아마 현장에서는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독특한 점이 있어서 예외를 적용해달라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개별화된 구체화된 규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 이 통합법상의 그 개별 규제를 시행을 하고 나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보면은 기존의 매체법들하고의 이제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현장에서 그 생산 담당하시고 이제 환경 규제 담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통합법이랑 화관법이 남는 거 아니겠느냐 공장 관리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개별화된 이 중요한 법을 기초로 두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도 규제 혁신의
일종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법률가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긴 한데요. 다른 환경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정 법률인 것에 비해서 형사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평법, 화관법에서도 대부분의 벌칙 규정을 이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평법에서 단순한 이제 변경 등록 같은 걸 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 미이행의 경우에도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어떤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미이행의 경우에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관법도 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을 하고 있고 해서 좀 형사처벌의 범위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늘 이제 저희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무자급인 경우가 많고, 뭐 임원이나 대표자한테 이게 뭐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대상도 실무자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본인의 업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뭐 실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평법, 화관법 규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재정비하고 축소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형사처벌 규정을 좀 줄이자. 그리고 뭐 행정처분이나 예컨대 행정질서벌 중에 과태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 유독물질을 3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급성 유해성 물질과 만성 유해성 물질, 그리고 생태 유해성 물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 역시도 이 3가지로 다 이 유독물질이 다 분류해서 다 커버될 수 있을지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3분의 토론과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 망라해서 발표자께서는 한 3분 정도 범위 내에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화평법 화관법은 이제 이 화학안전 정책 포럼을 통해 가지고 민간 산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논의를 하고 그 결과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현재는 함정인 방향으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방향성이 잡힌 것들은 합리적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하위 법령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정말 그러한 처음의 목적대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작동 가능한 형태로 개정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 더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화평법에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화평법에서 등록을 할 때 기업이 이러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라는 그런 데 제가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보 확보에 대한 방법을 조금 완화해 주신 내용들이 이번에 규제 혁신 전략 회의 내용 안건에 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거론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거론이 될 때 정말 이번에 이런 보도에 나온 내용처럼 기업들이 정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러한 정보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환경부가 화학3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현재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현재 구축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환경부 외에도 지금 이제 위험물,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고용노동, 소방청에서 이제 다루는 위험물, 그다음에 이런 산업안 그 고용노동부에 다루는 유해 인자에 대해서도 유해성 정보를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부처별로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조화를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준원 본부장께서 약 한 1분 정도 내에서 간단하게 더 추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규제 세분화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3가지로 지금 나눠지는 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급성, 만성, 생태 이렇게 뭐 이른바 급만생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된 것처럼 이제 오해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급성, 만성, 생태는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되는 기준을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급성에 해당하거나 만성에 해당하거나 생태 유해성에 해당하면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하겠다라는 어떤 지정 기준인 거고, 규제 수준은 어디에서 바뀌냐 하면 각 화학 물질별로 규정 수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규정 수량, 뭐 예를 들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을 취급할 거면 허가받고, 뭐 하위 규정 수량 이상을 취급할 거면 신고하고, 뭐 그 이하로 할 거면 뭐 면제하고, 이렇게 규정 수량이 실제로 규제 수준을 가름하는 카테고리 구분입니다. 앞에 급만생은 사실 그거랑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하면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하겠다는 지정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학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물질은 토양이나 또 대기, 또 하천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규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그 비판이나 또 토론이 더 진행되기를 바라고, 오늘 발표해 주신 김성훈 선임 연구원님과 세 분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